내 사망보험금 5억으로 산 벤츠, 승차감은 좋더냐?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강남 건물주가 되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패륜 아들 부부를 향한 통쾌한 참교육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 당신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역대급 사이다.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언제나 싱그럽지만 그날의 숲길은 유난히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린 인적 드문 비포장도로 위로 먼지를 일으키며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민수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핸들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죠.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최미영이 뒷좌석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공기 진짜 좋죠? 우리 잠깐 내려서 산책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옥자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창밖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이후로 옥자는 며느리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순한 양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옥자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며 민수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민수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앞유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눈매가 매섭게 변하더니 이내 옥자의 손을 잡고 차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숲속은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고 바닥에 깔린 낙엽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미영은 옥자를 데리고 숲 안쪽으로 조금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옥자는 그저 며느리와 소풍을 나왔다는 사실에 들떠서 발밑에 걸리는 나무뿌리도 보지 못한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릴 때 하던 숨바꼭질 기억나세요? 제가 술래할 테니까 어머님은 저기 큰 나무 뒤에 숨으세요. 미영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도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덤불이 우거진 깊은 골짜기 앞이었습니다. 옥자는 박수를 치며 좋아라 고개를 끄덕였고 뒤뚱거리며 나무 뒤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은 옥자가 나무 뒤로 완전히 몸을 숨기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옥자가 메고 있던 작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 안을 뒤져 옥자의 휴대전화를 꺼낸 미영은 전원을 끄고 팔을 크게 휘둘러 숲속 가장 깊은 덤불 속으로 전화기를 던져버렸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옥자와 세상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희열과 긴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차 문을 벌컥 열고 조수석에 뛰어든 미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밟아, 빨리. 민수는 그제야 악몽에서 깬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기어를 변속했습니다. 엑셀을 밟는 그의 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차는 굉음을 내며 숲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0m 속으로 멀어지는 숲을 힐끔거리는 민수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라도 찾으면 어떡해?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영은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흙이 묻은 신발을 닦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못 찾아. 이 깊은 산속을 누가 뒤져? 그리고 어머님 치매잖아. 길 잃어서 사고 난 걸로 처리될 거야. 미영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오히려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카드 대금 연체를 알리는 독촉 문자가 떠 있었고 민수는 그 문자를 곁눈질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보다 당장 숨통을 조여오는 빚의 공포가 그를 더 강하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미리 예약해둔 유명 식당으로 향해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식사였지만 미영은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들은 숲에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날이 어둑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자 미영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눈가에 물을 묻혀가며 완벽한 비련의 며느리로 변신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미영의 다리는 풀려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관님, 우리 어머님이 산책하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경찰관들은 당황하며 미영을 진정시켰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훌쩍거리는 신용을 하며 아내의 연기를 거들었습니다. 수색대가 편성되어 출동했지만 부부가 엉뚱한 등산로를 실종 장소로 지목한 탓에 옥자를 찾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수색에도 옥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고령의 치매 노인이 길을 잃어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는 부부의 손은 깍지를 끼고 굳게 잡혀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민수의 표정도 이제는 안도감으로 바뀌어 있었고 미영은 민수의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고생했어, 자기야.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그들의 양심을 덮어버리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법원은 실종된 박옥자에 대해 실종 선고를 내렸고 그녀는 서류상으로 완전히 사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나온 거액의 사망보험금은 고스란히 아들 부부의 통장으로 꽂혔습니다. 화면은 바뀌어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를 비춥니다. 세련된 인테리어로 치장된 브런치 카페라 비앙 로즈 앞에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위용을 뽐내며 주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자는 3년 전 숲길에서 떨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 왁스를 바른 민수는 차 문을 닫으며 키를 허공에 던졌다 잡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반짝이는 구두가 보도블록을 밟는 소리조차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선 민수는 카운터에 있는 미영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미영 역시 명품 원피스에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직원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테이블 세팅이 이게 뭐야? 똑바로 안 해. 직원을 다그치는 미영의 목소리에는 과거 시어머니에게 냈던 가짜 상냥함 대신 돈이 주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가 카운터로 다가가 미영의 허리를 감싸며 벤치키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차 진짜 좋더라. 승차감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미영은 벤치키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민수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어머님은 가시는 길까지 우리한테 효도하신 거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 낮춰 킥킥거렸습니다. 카페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금전 등록기에서는 영수증이 쉴 새 없이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은 숲속에 버려진 옥자의 비명과 공포를 양분 삼아 피어난 독버섯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거리는 분주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미영은 자신들의 발밑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달콤한 성공의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묻힌 것이라 생각하는 그 차가운 숲의 기억은 벤치의 안락한 가죽 시트와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위험한 봄날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옥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해리성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그녀는 여러 요양시설을 전전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성북동의 거대 저택에 입주 간병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이자 부동산 재벌인 강 회장의 집이었지만 괴팍한 성격 탓에 간병인들이 사흘을 못 버티고 나가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죠. 하지만 기억을 잃은 옥자에게는 그 까다로움조차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에 깊이 배어있는 성실함과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얼어붙어 있던 강 회장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자가 끓여낸 된장찌개 냄새가 넓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호텔 요리에만 익숙해져 있던 강 회장은 옥자가 차려낸 소박한 밥상을 보고 처음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강 회장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이 맛은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구려. 강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옥자의 거친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아지매로 불리던 옥자는 수줍게 웃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영감님. 그녀의 말투에는 계산이나 아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돈만 보고 달려들던 숱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옥자의 모습에 노년의 외로움을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라 비앙 로즈 카페의 주방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북적이는 홀 안에서 쟁반을 나르던 알바생 김 씨가 손님의 가방끈에 걸려 넘어지며 와인잔을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이 들리자마자 카운터에 있던 최미영이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끼를 품은 뱀처럼 가늘어졌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 씨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저 와인잔이 얼만 줄이나 알아? 미영은 손님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김 씨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김 씨는 깨진 유리를 치우려다 손가락을 베어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미영에게는 그따위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치우긴 뭘 치워. 당장 급여에서 깔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서 이런 멍청한 게 들어와서 물을 흐려? 미영은 씩씩거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핏대를 세우며 갑질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카운터 안쪽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김민수는 밖에서 무슨 난리가 나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에 올라온 신형 휠 사진의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죠. 아, 이 휠 죽이네. 여보, 나 이거 하나 주문해도 되지? 우리 가게 매출도 좋은데. 민수는 밖에서 울먹이는 알바생의 목소리는 배경음악 정도로 취급하며 미영에게 철없는 소리를 던졌습니다. 미영은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와 민수의 등짝을 찰싹 때렸지만 그 손길에는 묘한 관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여간 못 살아. 알았어. 대신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하면 사줄게. 두 사람은 타인의 고통 위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원 벤치에 앉아 옥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나랑 남은 생을 함께 해주지 않겠소? 내 재산이나 배경 말고 그냥 나라는 사람 곁에 있어 주시오. 그것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옥자를 향한 강 회장의 정식 청혼이었습니다. 옥자는 기억이 없는 자신을 거두어주고 인정해준 강 회장에게 깊은 고마움과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부부의 연으로 맺었습니다. 가족 하나 없는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옥자는 난생 처음으로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옥자는 식모 아지매에서 강남 부동산 큰손 강 회장의 사모님으로 인생 역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평화로운 노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옥자는 저택의 2층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쓰라는 강 회장의 만류에도 그녀는 직접 몸을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걸레질을 하며 계단을 내려오던 옥자의 발이 물기에 미끄러지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옥자의 몸이 가파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쿵쿵. 둔탁한 소리가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렸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번쩍이더니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의 의식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서늘한 바람, 멀어지는 자동차의 배기음, 그리고 숲속에 홀로 남겨진 공포. 어머님, 숨바꼭질해요. 라며 웃던 며느리의 가식적인 미소와 백미러로 자신을 외면하던 아들의 비겁한 눈빛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뇌리에 박혀있던 안개들이 순식간에 걷히며 잊고 싶었던, 아니 잊을 수밖에 없었던 참혹한 진실이 선명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옥자가 눈을 떴을 때 곁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강 회장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드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옥자의 눈동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순박했던 시골 노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차갑게 식은 분노와 서슬 퍼런 살기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밀려오는 두통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강 회장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억눌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감님. 아니 여보. 나 다 기억났어요. 강 회장은 옥자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옥자는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낮게 의조렸습니다. 내 아들놈이랑 며느리가 나를 짐승처럼 숲에다 버렸어요. 그날의 공기, 냄새, 그년의 웃음소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나요. 옥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옥자의 분노가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값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옥자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닥을 딛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자애로움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한 여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병실의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옥사의 얼굴은 복수심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옥사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강 회장은 당장이라도 사냥개를 풀듯 변호인단을 대동해 아들 부부를 구속시키려 했습니다. 노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는 마치 활화산처럼 뜨거웠지만 옥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눈물로 얼룩진 슬픔을 넘어 차갑게 식어버린 재처럼 건조하고 단단해져 있었죠. 여보,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걸 뺏어야 진정한 벌이죠. 옥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에 사무친 한이 서려 있어 방 안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내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자신의 신복인 이 실장을 조용히 호출했습니다. 이 실장은 강 회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유능한 해결사였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조사한 두툼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입니다. 김민수와 최미영, 두 사람의 자금 출처를 바닥까지 털어봤습니다. 이 실장이 내민 서류에는 옥자가 실종된 직후 수령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의 입금 내역이 붉은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현재 운영 중인 카페라 비앙 로지의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들이 타고 다니는 벤츠 S클래스와 명품 쇼핑 비용이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비용 처리를 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었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대담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죠.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의 목숨값이 어떻게 분해되어 그들의 사치로 변했는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서류 속 숫자들이 마치 옥자의 살점을 뜯어먹고 자라난 기생충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옥자는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 실장은 미리 준비해둔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사모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와 얼굴을 가릴 큼지막한 선글라스 그리고 수수한 트렌치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스파이의 위장술과도 같았습니다. 강남의 번화가 라 비앙 로지의 오후는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향긋한 커피 향과 달콤한 버터 냄새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옥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누구도 그녀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시어머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빨대를 입에 대지도 않은 채 선글라스 너머로 카운터와 홀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치 중앙 테이블에는 며느리 미영이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영아, 이 가방 에르메스 신상 아니야? 진짜 부럽다 얘. 친구의 부러움 섞인 탄성에 미영은 짐짓 겸손한 척 손을 휘저었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유 뭘.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미리 정리해 주셨잖아. 나 고생한다고 마지막 선물 주신 거지. 미영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듣는 사람조차 진실로 믿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옥자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듯 했습니다. 자신을 숲에 버리고 도망치던 그날의 악마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꼴이라니요. 그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민수가 차키를 손가락에 끼고 돌리며 미영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동호회 모임 있는 거 알지? 이번에 휠 바꾼 거 애들한테 좀 보여줘야 하는데. 미영은 친구들을 의식해서인지 민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알았어. 가서 기죽지 말고 밥도 당신이 사. 우리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 정도는 써야지.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니까. 엄마가 죽어서도 나를 돕네. 하. 민수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옥자의 고막을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혹은 행운의 로또 정도로 여기는 아들의 태도에 옥자의 마지막 남은 모정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옥자는 품속에서 이 실장이 챙겨준 고성능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그들의 패륜적인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듯 옥자의 마음속에서도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자가 굶주림과 공포에 떨며 죽어가길 바랐던 그 시간 동안 옥자의 피를 팔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이 옥자가 앉은 구석 테이블 쪽을 힐끔 쳐다보며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저기 저 아줌마 커피 시켜놓고 1시간째 저러고 있네. 물 관리 좀 해. 우리 가게 격 떨어지게. 며느리의 비수 같은 한마디가 옥자의 심장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옥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미영의 향수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지만 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에는 이 실장이 태블릿 PC를 켜둔 채 옥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자의 창백해진 얼굴을 백미러로 확인하고는 묵묵히 생수를 건넸습니다. 옥자는 물을 마시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이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장, 저 가게가 들어있는 이 건물, 얼마면 됩니까?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전쟁 선포와도 같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화면을 넘겨 건물 정보가 담긴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500억 정도 합니다. 건물주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매물을 내놓은 상태라 자금만 확실하면 즉시 계약 가능합니다. 50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였지만 지금의 옥자에게는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자 옥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여보, 저 건물을 사야겠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내 발밑에 무릎 꿇리고 싶어요. 강 회장의 대답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당신 한을 풀어줄 테니 돈 걱정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구려. 전화를 끄는 옥자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라 비앙 로지의 간판을 노려보았습니다. 장밋빛 인생이라는 그들의 간판은 이제 곧 핏빛 지옥으로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이 실장은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매입 절차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입니다. 지금 당장 500억 쏘세요. 계약서 도장은 오늘 안에 찍습니다. 이 실장의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고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카페를 바라보는 옥자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500억짜리 철퇴를 든 심판자가 되어 아들 부부의 머리 위로 그 철퇴를 내리꽂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옥자의 손에 들려있는 녹음기만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뽑혔고 이제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명확했습니다. 옥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다가올 파멸의 시간을 조용히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등기소 전산망에는 새로운 건물주의 이름으로 박옥자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폐륜에 대한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응징의 시작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라 비앙 로지의 오후, 나른한 공기를 가르며 우체배 달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원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와 카운터에 있는 최미영에게 두툼한 등기 우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대표님 앞으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볼펜을 굴려 서명을 마쳤지만 봉투에 적힌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이름만 들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국내 최대 로펌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미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거칠게 봉투를 찢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미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더니 이내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건물이 팔렸대. 카운터 구석에서 졸고 있던 김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미영이 내민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문서에는 건물 매매로 인한 소유주 변경 통보 및 리모델링을 위한 전 점포 퇴거 요청이라는 글자가 굵은 궁서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통째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니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가게를 비우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인테리어 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나가라니. 민수는 종이를 구겨 바닥에 패대기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민수의 눈에는 뵈는 게 없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건물이 팔렸다뇨?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말이 돼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개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오히려 곤란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매수자가 워낙 거물이라 저희도 손쓸 도리가 없었어요. 현금 500억을 일시불로 쏘는데 기존 주인도 안 팔 수가 있었겠어요. 500억이라는 액수에 미영은 말문이 막혀 입을 뻥긋거렸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권리금이라도 챙겨야 한다며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계약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재건축 및 대수선 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는 특약 조항 있잖아요. 그땐 싸게 들어오려고 대충 도장 찍으셨으면서. 중개인의 뼈 아픈 지적에 민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전화기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이 옥자의 보험금을 쏟아부어 만든 그들의 화려한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용 증명에 적힌 대리인 이 실장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연결된 통화는 법적인 절차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 같은 답변과 함께 끊어졌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미영은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미신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복채로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무당은 쌀을 뿌리며 집안에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붙었어. 그 귀신이 돈줄을 막고 있네.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미영은 옥자의 얼굴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애써 부정하며 고액의 부적을 받아왔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미영은 카운터 밑과 주방 구석구석에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을 몰래 붙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거 붙이면 다 해결된대. 귀신이 장난치는 거래. 미영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 모습을 보는 민수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민수는 벤츠키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며 배기음을 들으면 불안이 좀 가라앉을까 싶었지만 운전대 잡은 손은 계속해서 떨려왔습니다. 신호 대기 중 딴 생각을 하던 민수는 앞서 있던 택시의 뒤 범퍼를 쿵 하고 받고 말았습니다. 아, 씨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민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렸고 사과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지갑에 있던 현금을 뭉텅이로 꺼내 던졌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내가 누군 줄 알고 시비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드는 그의 태도는 졸부의 전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감추려는 비열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민수와 미영은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약서 꼼꼼히 안 봐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웃기고 있네. 당신이 벤츠 산다고 돈 다 써서 변호사 쓸 돈도 없잖아. 부부의 싸움은 진흙탕 개싸움처럼 추악해졌고 카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알바생 김 씨는 구석에서 그릇을 닦으며 눈치를 살폈지만 불똥은 애먼 그에게 튀었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싸우는 거 구경하냐? 일 안 해? 미영은 김 씨에게 행주를 집어 던지며 화풀이를 했고 김 씨는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비굴하게 변했습니다. 네. 아, 네. 이 실장님. 아, 건물주님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또 통화가 끝나자 민수는 사색이 되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건물주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대. 직접 시찰 나오신다는데. 그 말에 미영은 붙여놓은 부적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던 것도 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빨리 청소해.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보여줘야 마음을 돌리지. 두 사람은 언제 싸웠냐는 듯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가게 안을 미친 듯이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에 먼지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바닥을 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청소를 마친 부부는 화장실로 달려가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울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보, 최대한 불쌍하고 공손하게 보여야 해. 무조건 빌자. 민수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게의 문 앞에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어머니가 바로 그 권력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왔고
저 멀리서 검은색 리무진이 카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부의 심장 박동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울 듯 쿵쾅거렸고 그들의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줄기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리무진이 가게 앞에 멈춰 서고 뒷좌석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영과 민수는 허리를 90도로 꺾을 준비를 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검은색 리무진의 엔진 소리가 멈추자 카페라 비앙 로즈 앞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뒷좌석에 짙은 틴팅 유리 너머로는 그 어떤 실루엣도 비치지 않아 밖에서 기다리는 두 사람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 실장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뒷좌석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구두 굽소리가 민수와 미영의 심장 박동 박자에 맞춰 뚜벅뚜벅 울렸습니다. 이 실장이 장갑 낀 손으로 정중하게 문을 열자 민수와 미영은 약속이라도 한 듯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바닥을 향해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리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리무진에서 내릴 VIP의 발끝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차 안에서 가장 먼저 밖으로 나온 것은 흑투성이 운동화가 아닌 매끄럽게 빛나는 최고급 가죽 힐이었습니다. 이어서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트위드 정장의 끝단이 보였고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햇빛을 받아 날카로운 섬광을 쏘아대며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강남의 그 어떤 사모님보다도 기품 있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귀부인의 자태였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폴더폰처럼 접혀있는 두 남녀의 정수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들 드세요. 내 얼굴이 기억이나 날지 모르겠네. 익숙한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고막을 때리자 민수와 미영의 몸이 감전된 듯 튀어올랐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펴며 고개를 든 두 사람의 눈동자가 여인의 얼굴에 닿는 순간 시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의 입이 턱이 빠질 듯 벌어졌고 동공은 공포로 인해 극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미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민수는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앞의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기를 바랐던 어머니 박옥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꾀죄죄한 치매 노인이 아닌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우아한 건물주의 모습으로 말이죠. 옥자는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패인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3년 전에 순박했던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불을 견디고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단단한 눈빛이 아들 부부의 영혼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내 아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 잘 지냈니? 옥자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할 나위 없이 우아했지만 그 말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식혔습니다. 카페 안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밖을 내다보던 손님들과 알바생 김 씨는 이 기묘한 상봉 장면을 목격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 앱을 켰고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라이브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싸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실종 선고도 났고. 죽었는데. 귀신이야, 저건 귀신이라고.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공포에 질린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옥자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미영의 위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옥자는 미영의 발광에 가까운 반응을 무시한 채 이 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가 닦아놓은 야외 테이블 위로 서류를 툭 하고 던졌습니다. 가벼운 종이 뭉치였지만 그 소리는 마치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다. 소유자 박옥자. 확인해봐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소유자 박옥자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아닌 압도적인 권력과 기적적인 생활 앞에 무너져 내린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살아계셨어요. 저희는 정말. 민수가 옥자의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곁을 지키던 이 실장이 거대한 바위처럼 앞을 막아서며 민수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이 실장의 완력에 밀려난 민수는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옥자는 그 모습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주면 좋겠구나. 더러운 것들이 내 건물에 있는 꼴은 못 보겠어. 옥자의 축객령은 단호했고 자비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카페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훑어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조명, 세련된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모두가 자신이 숲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죽어가던 그 시간, 자신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내 보험금으로 가게는 참 예쁘게도 꾸몄네. 구석구석 아주 돈 냄새가 진동을 해. 옥자의 비수 같은 한마디에 미영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옥자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이 기막힌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부부를 덮쳤지만 그들은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다가와 미영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감춰왔던 옥자의 눈이 미영의 흔들리는 동공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왜 그러니, 아가?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기쁘지 않니? 효도 여행 또 가자고 해야지. 미영은 3년 전 숲속에서의 일이 떠올라 히익 하고 숨을 들이켰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순한 양 같던 시어머니는 이제 맹수가 되어 그녀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엎드린 채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했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옥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벤츠를 뺏길까봐, 이 화려한 생활이 끝장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보증금은 필요 없겠지. 어차피 내 돈으로 낸 거니까. 당장 짐 싸서 꺼져.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강남 한복판의 소음을 뚫고 부부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옥자의 복수는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행복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대포알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부부와 그들을 내려다보는 옥자,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구경꾼들의 시선이 얽히며 거리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김민수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은 잠시였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 위기를 모면하고 벤츠와 카페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죠. 민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고 그 모습은 마치 삼류신 파극의 한 장면처럼 자귀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세상에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그는 콧물까지 훌쩍거리며 옥자의 구두코에 얼굴을 비벼댔지만 옥자는 더러운 오물을 보듯 발을 슬쩍 뒤로 뺐습니다. 미영 역시 남편의 연기에 맞춰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표정을 순식간에 지우고 눈가에 물기를 만들어내며 옥자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불효녀예요. 끝까지 찾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증스러운 두 사람의 연기는 카페 안의 손님들을 잠시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입가에 걸린 비소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는 핸드백에서 검은색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 나를 그렇게나 찾았단 말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테냐? 옥자의 눈짓을 받은 이 실장이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3년 전 제주도의 바람소리가 강남 한복판의 카페 안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방금 전 효부 노릇을 하던 미영의 다급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와. 노인네 눈치채기 전에 가야 해. 시동 걸어. 이어서 엑셀을 밟는 굉음과 함께 멀어지는 차 소리, 그리고 숲에 홀로 남겨진 옥자의 거친 숨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웅성거리던 손님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미영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흐르던 가짜 눈물마저 쏙 들어가 버렸죠. 알바생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더 높이 치켜들었고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은 욕설과 경악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미영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어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미영의 발악을 비웃듯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뒤집어 그 내용물을 민수의 머리 위로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내 사망 보험금 5억.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너희 통장으로 이체된 날짜와 이 가게 계약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더구나. 옥자는 바닥에 떨어진 내역서 하나를 구두굽으로 콕 찍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값으로 산 저 벤츠.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며? 어디나도 한번 타보고 싶구나. 구체적인 숫자가 적힌 증거들 앞에서 민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시민들은 이제 대놓고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몇몇은 살인마들 이라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영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듯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노인네 치매예요. 오락가락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길 잃어버려 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치매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잠시 주춤하자 미영은 기세를 몰아 옥자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셔야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보, 빨리 119 불러. 어머님 모셔가게. 하지만 옥자는 그런 미영을 가소롭다는 듯 바라보며 이 실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실장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서류 한 장을 꺼내 옥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학병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서류를 옥자는 미영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유감이구나. 내 머릿속은 아주 맑아. 혈관성 치매 완치 및 정상 소견서다. 옥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었었지. 미친 게 아니란다. 너희가 나를 그 숲에 버리고 도망치던 그 순간의 공기, 냄새, 너희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뼈에 사무치도록 선명하게 기억해.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회복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가던 영혼의 부활 선언이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와 옥자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옆에 있던 미영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이 여자가 시킨 짓이에요. 저는 안 된다고 말렸는데 이 여자가 억지로 시켰다고요. 바닥에 나뒹군 미영은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야, 김민수. 내가 더 좋아했잖아. 벤츠 사고 싶어서 안 달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 부부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척하던 강남 사모님과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눈이 먼 추악한 괴물 2마리만이 흘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고작 저런 놈이라니. 내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구나.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연민이나 슬픔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파멸해가는 죄인들을 바라보는 심판자의 냉정함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엉겨붙어 싸우던 민수와 미영의 동작이 그 소리에 맞춰 뚝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들려오는 도로 쪽을 향했고 그들의 동공에는 절망이 비쳤습니다. 경광등을 번쩍이며 달려온 경찰차 3대가 카페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사복 형사들이 쏟아져 나오자 민수와 미영은 털썩 주저앉으며 서로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쇼는 끝났고 차가운 법의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다가오는 장 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길고 길었던 복수의 정점을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멈추자 카페라 비앙 로지의 입구는 순식간에 푸른 제복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뒹굴던 김민수와 최미영은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소리에 감전된 듯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까지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얼굴은 그들이 자랑하던 강남 상류층의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폐잔병의 몰골 그 자체였습니다. 대열의 선두에는 낡은 점퍼 차림의 장 형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3년 전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부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 형사는 쓰러져 있는 부부에게 다가가 품 안에서 체포 영장을 꺼내 들었고 그 종이는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부부의 눈앞에서 나풀거렸습니다. 김민수 씨, 최미영 씨. 두 사람을 존속 유기 및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그리고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장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그의 입술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미영은 경찰이 팔을 잡자 불에 댄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한테 전화하면 너네 다 옷 벗을 줄 알아. 미영은 악을 쓰며 주변을 위협했지만 이미 그녀의 배경이 되어줄 사람들은 강 회장의 압박에 의해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미영의 저항을 능숙하게 제압하며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울리자 미영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손목을 조여오는 구속감을 실감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민수는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수갑이 채워지자마자 비굴하게 몸을 웅크리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다 아내가 시킨 겁니다. 저는 그냥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장 형사는 민수의 비겁한 변명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카페 내부로 진입하는 수사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압수수색 시작해. 장부 컴퓨터, 금고까지 싹 다 뒤져서 증거 확보해.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사관들은 카페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갔고 비앙 로지의 평화롭던 내부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식장들이 열리고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카운터에 포스기는 전원이 뽑혀 압수 물품 상자에 담겼습니다. 특히 사무실 안쪽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가 발견되자 기술자가 투입되어 순식간에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현금 다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종 신고 당시 잃어버렸다던 옥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옥자 명의로 가입된 수많은 생명보험 증권들이 고스란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장님, 여기 결정적인 증거 나왔습니다. 실종 당시에 신분증을 부부가 가지고 있었네요. 수사관의 외침에 장 형사의 눈이 번뜩였고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들의 알리바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사색이 되어 옥자가 서 있는 쪽으로 무릎 걸음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갑찬 두 손을 비비며 흘리는 그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다가올 형벌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네. 어머니. 민수는 옥자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곁에 있던 이 실장이 구둣발로 민수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옥자는 바닥을 기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자식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는 어미의 고통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법이 할 게야. 그곳에 가서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고 죗값을 치르거라. 옥자의 말은 차가웠지만 떨리는 목소리 끝에서 묻어나는 슬픔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듯 뒤돌아서지 않고 똑바로 그 비참한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대형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압수 지시에 따라 민수가 목숨보다 아끼던 벤츠 S클래스가 견인차의 쇠사슬에 묶여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대상이었기에 벤츠 역시 압류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빌던 것도 있고 공중에 매달린 자신의 차를 보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차. 저게 얼마짜린데. 기사 양반. 그거 내려놔. 기스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보다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벤츠가 끌려가는 것에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민수의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혀를 찾고 알바생 김 씨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벤츠남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이슈를 장악했습니다. 미영은 이미 체념한 듯 초점 잃은 눈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옷은 흙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걸레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들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 호송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았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잘 가라.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라며 환호와 야유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호송차의 뒷문이 열리고 민수와 미영은 짐짝처럼 차 안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여전히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빛은 이제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멀어지는 순간까지 민수는 창문에 매달려 자신의 벤츠를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장 형사는 모자를 벗고 옥자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늦어서 죄송합니다. 3년 전에 제가 조금만 더 꼼꼼했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으셨을 텐데. 면목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옥자에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형사님 탓이 아니에요. 다 내 업보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줘서 고마워요. 옥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장 형사의 손을 잠시 잡아주었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와 옥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임자, 이제 다 끝났소. 그만 돌아갑시다. 집에서 따뜻한 차나 한잔 합시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 회장의 부축을 받아 리무진으로 향했습니다. 폐허가 된 카페 앞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화려했던 라 비앙 로지의 간판은 주인을 잃고 을씨년스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출발하자 옥자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텅 빈 구멍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강 회장의 온기가 그 구멍을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인들은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옥자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리무진은 도심의 빌딩 숲을 빠져나가며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침 뉴스는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폐륜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앵커는 침통한 표정으로 3년 전 실종된 노모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인 부부의 실체를 낱낱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강남 벤츠 부부의 두 얼굴, 어머니 목숨값으로
호의호식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극했죠. 뉴스 자료 화면으로 카페에서 체포되어 연행되는 김민수와 최미영의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들의 신상을 털어 공유하는 네티즌들로 인해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포장되었던 그들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국민 역적으로 전락해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민수와 미영은 서로 다른 구석에 처박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 갇힌 두 사람은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죄목이 추가되는 상황에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들이 옥자에 실종 신고를 하기 불과 한 달 전에 다수의 고액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우발적인 유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팀을 총동원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 5억 원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보험사의 통보는 자비가 없었고 그들이 누리던 부의 원천이 독이 든 성배였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에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어락이 강제로 뜯겨나가고 집행관들은 집 안 구석구석에 있는 돈 될 만한 물건들에 가차없이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내 아기들 이라며 끔찍이 아끼던 에르메스 가방들과 한정판 구두들이 진열장에서 끌려나와 거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민수가 밤마다 닦고 조이던 고가의 골프채 세트와 양주 컬렉션 위에도 흉물스러운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화려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처럼 변했고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물건들은 이제 경매 처분 목록에 오른 재고품일 뿐이었습니다. 미영의 친정 식구들조차 쏟아지는 비난 여론과 취재진의 등살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면회 한 번 오지 않고 전화번호마저 바꿔버린 가족들의 냉정에 미영은 유치장 벽을 긁으며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제지뿐이었습니다. 카페라 비앙 로즈 역시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건물주가 된 옥자의 지시로 폐업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며칠 전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거리던 핫플레이스는 흉물스러운 폐허가 되었습니다. 간판이 철거되던 날 지나가던 시민들은 바닥에 떨어진 간판을 발로 밟거나 침을 뱉으며 멸시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구치소 독방에 갇혀 매일 밤 옥자에게 반성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진정한 참회라기보다는 비굴한 변명과 구걸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었나 봅니다. 벤츠는 다 잊었습니다. 제발 합의만 해주세요. 그는 침 묻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수십 통이나 보냈지만 그 편지들은 옥자의 저택 우편함에 꽂히기도 전에 이 실장에 의해 분쇄기로 직행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거짓된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꼈기에 철저하게 그들과의 소통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반송되어 돌아온 편지 뭉치를 받아든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미영은 현실을 도피하려는 듯 하루 종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다가 가끔씩 발작적으로 웃음을 터뜨려 동료 수감자들조차 그녀를 피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과 떡진 머리의 그녀에게서
예전의 도도한 사모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선고 공판의 날, 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엄중한 경비 속에 호송차에서 내린 민수와 미영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지며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비췄고 시민들은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악마들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욕설과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떨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옥자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앉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피고인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그들의 죄질이 얼마나 악랄하고 계획적이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조차 포기한 듯 형식적인 변론만 늘어놓는 상황에서 민수와 미영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판사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엄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치매 노모를 계획적으로 유기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 범죄이며 범행 발각 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법정 안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민수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최미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판사봉이 탕, 탕, 탕 내려쳐지는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자 미영은 안 돼. 라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렸습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옥자가 있는 방청석 쪽을 바라보았지만 옥자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모자 관계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마지막 거부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다시 호송버스에 오르는 길 민수와 미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세상과 격리될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야속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퇴근길에 분주한 사람들, 행복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가족들, 그리고 도로를 질주하는 수많은 자동차들. 민수의 눈에 도로 위를 달리는 벤츠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저 운전석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좁은 감옥의 독방과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막대한 빚더미 그리고 어머니를 버린 페류나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뿐이었습니다. 버스가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벤츠에 대한 미련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들이 쏘아올린 욕망의 화살이 결국 그들 자신의 심장에 꽂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호송버스를 집어삼키듯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두 사람의 인생에도 영원히 거치지 않을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경매 절차는 차갑고 건조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옥자는 아들 김민수와 며느리 최미영의 전 재산이 강제 처분되어 현금화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의 목숨값이라며 흥청망청 써댔던 돈과 남은 찌꺼기 같은 자산들은 모두 옥자의 손으로 회수되었습니다. 법적인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돌아온 수십억 원의 돈이었지만 옥자에게 그 돈은 지폐가 아니라 아들의 배신이 남긴 흉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서재에서 강 회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옥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자, 이 돈을 어찌할 생각이요? 당신 노후 자금으로 써도 좋고 원한다면 더 불려줄 수도 있소. 하지만 옥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요. 이 돈에는 내 피와 눈물이 묻어 있어요. 내가 쓰기엔 너무 무겁고 더러운 돈입니다. 옥자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녀는 그 돈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회수한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아내의 깊고 넓은 뜻에 감동하며 자신의 사재까지 보태어 재단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며칠 뒤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카페라 비앙 로지의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럽던 인테리어는 모두 뜯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원목 가구와 널찍한 주방이 들어섰습니다. 간판이 내려진 자리에는 희망 나눔 밥상이라는 소박하고 정겨운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곳은 이제 허영심을 채우는 비싼 브런치가 아닌 배고픈 노인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쉼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옥자는 개업 준비가 한창인 가게를 찾아가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돕고 있는 청년을 불렀습니다. 바로 민수 부부의 갑질을 견디며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남겨주었던 알바생 김 씨였습니다. 김군,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나? 예전처럼 구박하는 사장은 없네. 대신 월급은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네. 옥자의 제안에 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옥자의 손을 잡고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니, 이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의로운 청년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는 옥자가 세상에 뿌리는 첫 번째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재단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옥자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3년 전 실종되기 전까지 살았던 그리고 아들 부부가 짐짝처럼 여겨 팔아치웠던 낡은 빌라였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매입해둔 덕분에 집은 그대로였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썰렁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옥자는 장갑을 끼고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낡은 살림살이들은 그녀가 평생을 얼마나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자신은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으면서도 아들에게는 메이커 운동화를 사주었던 기억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안방의 작게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옥자는 낡은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꼬질꼬질한 얼굴로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으며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민수와 그 곁에서 행복하게 아들을 바라보는 젊은 시절의 옥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벤츠 태워줄게. 어린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를 해주며 했던 말들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의 민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예쁘고 소중한 내 새끼였는데
어쩌다 돈이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악마가 되었을까요? 옥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사진 위로 얼룩을 남겼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옥자는 입술을 꽉 깨물며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발목을 잡히기에는 그녀가 겪은 배신과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옥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결심한 눈빛으로 사진을 구겨버렸습니다. 그 착했던 내 아들은 3년 전에 이미 죽었다. 그녀는 구겨진 사진을 쓰레기 봉투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진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올가매던 질긴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오는 옥자의 손에는 묵직한 쓰레기 봉투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는 옥자의 등 뒤로 낡은 빌라는 영원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북동 저택의 넓은 마당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드럼통 안에 3년 전 제주도 숲속에서 구조될 당시 입고 있었던 옷가지들을 하나씩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에 절어 뻣뻣하게 굳어버린 바지, 나뭇가지에 찢겨 너덜너덜해진 스웨터, 그리고 굽이 다 달아빠진 신발까지. 그 물건들은 옥자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과 처참했던 기억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개체들이었습니다. 이 실장이 곁에서 묵묵히 불을 지폈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옷가지들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꽃이 춤을 추며 옥자의 얼굴을 비췄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도 뜨거운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다 태워버려라. 내 아픈 기억도 원망도 미련도 전부 다 가져가라. 옥자는 불길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낡은 스카프 하나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 스카프는 며느리 미영이 처음 인사 오던 날 선물해줬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불쏘시개 그 이상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하늘로 뿜어 올렸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옥자는 그 냄새가 오히려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로 속이 후련해짐을 느꼈습니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옷가지들을 보며 옥자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도 함께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와 옥자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고생 많았어, 여보. 옥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연기 자욱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불이 꺼지고 남은 자리에는 하얀 재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재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흩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자는 텅 빈 드럼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게 느껴졌습니다. 이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모든 법적 절차와 재산 정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재단 출근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지만 힘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이 실장. 내일은 좀 바빠지겠네요.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그늘도 복수자의 도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한 여인의 모습만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강 회장의 팔짱을 끼고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흩날리는 재들은 과거의 옥자와 작별을 고하고 있었고
앞을 향해 걷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희망차고 경쾌하게 정원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박옥자의 일막은 막을 내리고 누구보다 찬란할 이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코발트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지중해의 어느 해상, 거대한 크루즈선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은 보는 이의 가슴을 뻥 뚫어버릴 듯 시원하게 열려 있습니다. 갑판 위 쏟아지는 햇살 아래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든 두 남녀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입니다. 바람에 우아하게 흩날리는 실크 스카프를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여인, 바로 박옥자입니다. 1년 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복수의 칼날을 갈던 그 처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명품 선글라스, 그리고 화사한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에게서는 부티와 여유가 흘러넘칩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강 회장 역시 중절모를 눌러쓰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옥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풍파가 남긴 주름 대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만들어낸 온화함만이 남아있죠. 강 회장이 옥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바다 내음 섞인 바람 속으로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임자, 내 평생 돈 버느라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렇게 마음 편하고 행복한 적은 처음이요.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옥자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강 회장의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제가 더 고맙죠. 지옥 끝에서 저를 꺼내주신 분이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쨍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샴페인 잔이 부딪히고 투명한 액체 속에서 기포가 보석처럼 타오릅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이 노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지나갑니다. 이곳에는 거짓도 배신도 그리고 돈 때문에 혈육을 버리는 끔찍한 탐욕도 존재하지 않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화면이 휙 전환되며 눈부신 바다는 순식간에 칙칙한 회색빛 시멘트 벽으로 바뀝니다. 이곳은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어느 교도소의 야외 작업장입니다.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연병장 바닥에서 푸른 수의를 입은 수감자들이 줄지어 앉아 벽돌을 나르거나 잡초를 뽑는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빡빡 깎은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김민수와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헝클어진 최미영이 끼어 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몸통만한 돌덩이를 수레에 싣느라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한때 벤치의 부드러운 핸들을 잡고 거들먹거리던 그의 손바닥에는 이제 피딱지가 앉은 굳은 살과 터진 물집만이 가득합니다. 어이, 4885번. 동작 안 빨라.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저녁 없는 줄 알아. 교도관의 서슬 퍼런 호통에 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죄송합니다. 그를 연발하고 다시 수레를 밉니다.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짐승의 그것처럼 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는 미영이 밭일을 하느라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강남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던 뽀얀 피부는 거칠어졌고 명품 반지가 끼워져 있던 손가락은 흙대가 끼어 볼품없이 변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기 위해 일어선 미영의 시선이 우연히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민수와 마주칩니다.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는 1초간의 정적이 흐르지만 그 눈빛에는 애틋함은커녕 서로를 향한 원망과 증오만이 이글거립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말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눈은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을 퇴뱉으며 고개를 돌려버리고 미영 역시 신경질적으로 호미질을 해댑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버리고 얻으려 했던 화려한 인생은 결국 서로를 갉아먹는 지옥이 되어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버렸습니다. 높은 담장 위로 보이는 파란 하늘에는 비행기 한 대가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민수는 그 비행기를 멍하니 올려다보며 자신이 벤츠 안에서 어머니의 실종을 모의하며 웃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웃음이 악마의 속삭임이었음을 깨닫기에는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이 너무나도 길고 무겁게 남았습니다. 다시 화면은 크루즈의 갑판 위 옥자를 비춥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오묘하게 섞여 황홀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옥자는 난간에 기대어 끝없이 멀어지는 물길을 바라보다가 마치 화면 밖의 시청자들과 눈을 맞추듯 정면을 응시합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고 옥자의 입가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듯한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인생은 말이죠. 참 공평해요. 결국은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옥자의 독백은 나지막하지만 힘있게 울려 퍼지며 바람을 타고 파도 소리와 함께 섞여듭니다. 욕심으로 쌓은 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지만 마음으로 쌓은 집은 비바람에도 끄떡없답니다. 그녀는 옆에 선강 회장의 팔짱을 꼭 끼며 남은 생을 함께할 동반자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냅니다. 강 회장이 옥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크루즈선이 백고동을 길게 울리며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뒷모습은 웅장하면서도 여운을 남깁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면서 경쾌하고 희망찬 배경음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엔딩 크레딧과 함께 화면 한쪽에는 지난 1년 동안 옥자가 일궈낸 기적 같은 변화들이 사진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희망 나눔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린 식당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옥자가 노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퍼주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 옆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매니저 김시전 알바생과 노인들을 부축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갑질에 시달리는 알바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옥자와 강 회장이 재단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박수를 치는 사진,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하며 얼굴에 검댕이 묻은 채 파한 대소하는 옥자의 사진들이 이어집니다. 사진 속 옥자의 얼굴은 벤츠를 타던 아들 부부의 가식적인 미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정한 기쁨과 보람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옥자가 낡은 앨범 속 어린 아들의 사진을 불태우던 그날 밤의 모닥불, 그리고 그 불꽃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캘리그라피가 겹쳐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탐욕은 파멸을 부르고 선의는 희망을 낳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화면 가득히 남습니다. 욕망의 끝에서 마주한 차가운 감옥과 모든 걸 비워내고 찾은 진정한 자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다음 주 또 다른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작은 세상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